안녕하십니까, 정정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경제 어벤져스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경제 두 거목을 모셔놓고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관심과 구독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저희 미션은 이제 실무하고 이론에서 이제 상당한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달하는 역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책을 보면은 어떤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게 희망사항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자칫 그런 희망 섞인 사항을 접하다 보면은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석훈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정보가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황 하에서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를 제공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외에 이런 관점이 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 가능하면 저희의 대안을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경제 석학들이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를 경제 이야기 중에 첫 번째 화두로 일본 경제, 우리나라 잃어버린 20년이 과연 올 것인가. 이거를 한번 좀 주제로 삼아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먼저 우리 강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잃어버린 20년 시작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대략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를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고요. 8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있었던 주식과 이제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일반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죠. 사실 우리 사회자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고 2010년대에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지금 2020년이 다 된 상황에서도 일본 경제가 과거의 모습을 전혀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30년이면 거의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세대가 이제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궁금하신 거는 일본이 그렇게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혹시 우리 경제도 그렇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석학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올 수 있지 않냐.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쭤본 건데 먼저 그냥 좀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는데 온다 안 온다 예스 노를 한다고 할 때 그건 너무 가혹한가요? 예스 노를 여쭤보는 거는. 어차피 뭐 추정하는 거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 교수님부터 뭐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이 이제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 80년대 초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또 그 돈이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또 국제 수지도 엄청난 흑자를 보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심해 갖고 한때는 일본 땅을 다 팔면은 미국 땅의 2배 내지 3배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보이고 그다음에 뉴욕의 큰 빌딩들은 거의 매점을 했고 또 미술품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이제 정말 잘 나갔죠. 그런데 그 막대한 국제 수지 흑자가 삽시간에 사라지는 계기가 이제 벌어졌는데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환율이 조정이 되면서 졸지에 2배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인하가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가치가 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일본 경제에 급격한 위축 현상이 들어왔고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한 10년 갈 줄 알았는데 이제 20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지금 부동산 버블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 수지 흑자가 이제 이번에도 점점 나타났지만 그동안 경제가 하락하면서 이제 점차 적자로 갈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점점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 확률이 많다의 한 표시네요. 그렇죠. 그럼 강 교수님은요? 저는 뭐 지금처럼 계속하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90년대 초반에 이제 자산 말씀하셨듯이 자산 가격이 깨지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자산 가격의 위기였음과 동시에 일본 경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오고 있었는데 일본이 그걸 캐치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전통적인 자기네 경쟁력만 믿고 그 경제를 구조조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측면이 하나의 큰 요인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일본이 전 세계 최초로 제로금리라는 걸 도입하고 또 정부가 뭐 무한정 거의 돈을 쓰는 형태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게 다 실패하고 정부 빚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 우리나라 경제도 만약에 지금처럼 돈을 계속 풀고 그러니까 금리는 내리고 돈을 계속 풀기만 정부가 계속 풀기만 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한다면 우리도 일본의 위기에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OECD 중에서 이제 뭐 채무 전 세계 1위잖아요. 이제 OECD 1위면 전 세계 1위인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굉장히 우량하기 때문에 조금 더 푼다고 해서 큰 문제 안 생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국가 부채 비율을 GDP의 40%로 잡아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요 수준을 넘어갔을 때 앞으로 우리가 그 복지, 그다음에 고령화 이 현상에 대비한 자금을 사실 축적을 해놔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무너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비한 투자 여력이 상실될 것 같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근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GDP 대비 40%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채를 잡는 기준이 조금 달라갖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기관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도 공공기관이 부채를 지면 결국 이제 국가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 부채를 다 반영을 안 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 60%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최근에 우리 코로나 긴급 지원 때문에 돈 쓰기 이제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딱 그런 현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경제가 이제 급격하게 위축하니까 재정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일본 국회의원들 중에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건설족이 있고 그다음에 뭐 통신족이 있고 그 족이라고 쓴 거는 이제 하나의 패밀리를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건설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들 그 일당을 건설족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쏟아붓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 소위 비 오는 날 세차하기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강 교수님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빚이 많은 게 좋은가요? 적은 게 좋은가요? 그렇죠.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적은 게 좋은 것이고
특히 이제 빚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빚은 조금 다릅니다. 기업의 빚은 기업이 돈을 빌려서 그거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으면 그런 빚은 좀 괜찮은 빚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나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빚이 아니고 그거는 적을수록 좋은 빚인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빚이 외국에 비해서 적으면 그게 좋은 건데 그거 왜 자꾸 우리 외국에 비해서 빚이 적으니까 더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 스탠스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네. 것이죠. 빚이 많아서 좋을 리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흥분을 하는데요. 적다라고 흥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빚이 많은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고령화 수준, 우리나라 지금 한 17% 정도 될 텐데 네. 이 고령화 수준에 있을 때는 우리보다도 낮았어요. 네, 정부 네. 부채 비율이.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비해 지금이 빚이 많은 그들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현재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훨씬 진전된 선진국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 초기인 우리나라를 이렇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수준 자체도 문제지만 이 빚이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나라는 뭐든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걸 좋아하는데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빨리해요? 예, 빨리빨리에다가 역대 정부에서 각 정부가 지금 이제 민주화 이후 각 정부마다 5년 정도씩을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국가 빚이 이제 부채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거는 이제 그 IMF 외환위기 이후인데 각 정부가 5년 기간 내에 정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 부채를 가능한 한안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대략 한 5년 기간 내에 어쩔 수 없이 늘리는 게 한 2~3%포인트 정도 늘리는 것이 그렇죠. 이제까지 이랬었는데 지금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금년은 지금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질 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부채의 특징은 뭐냐면 올라간 이후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 이외에도 뭐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기축 통화가 아니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부채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구 퍼정퍼정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비유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옆집에서 대출 받았다고 나도 대출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긴 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그런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루머들이 돌더라고요. 지금 말씀 계속 이제 고령화의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통일비용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좀 아껴놔야 된다 이제 이런 의도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일본이 이제 지금 코로나에 대응을 사실 잘 못해요. 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쪽으로는 이제 방역에서는 사실 이제 선진화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그걸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지금 뭐 조사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검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가 아베가 이참에 채무도 좀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국가 건전성을 높여야 되니까 고령 인구 좀 정리를 하려고 일부러 예? 이걸 안 한다. 그 검사를 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이제 그 빚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또 대안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조금 이런 방향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빚을 왜 짓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가계하고 정부는 사실상 경제 주체에 있어서 소비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들어오는 대로 사실 쓰고 좀 남으면은 저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기업의 경우는 이제 투자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이제 빚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영학에서는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로 활용하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발생되는 부채가 어떻게 보면 좋은 부채.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부채라고 하셨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근데 이제 가계나 정부가 쓰는 거는 사실상
소비성 지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좋은 부채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쓰면서 무슨 리턴이 다시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통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기업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익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부의 국가 부문의 경우는 기업처럼 정밀하게 이익을 따지기는 되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되게 사회적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비용을 쓰면은 사회적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 사회적 이익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쓰면은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라고 추론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검증된 숫자들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비용과 편익 요거를 대비해 주는 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국민이 설득이 될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막 줬는데 조금 지나면은 다 떨어지거든요. 벌써 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더 달라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줬으면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좀 이제 분석은 할 필요는 있겠죠. 이번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오다 듣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무직 휴급에 대한 부분들도 뭐 150만 원 또 지금 50만 원 3개월 지급을 해주겠다 또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뭐 하고 교수님은 또 지금 대안이 있다고 하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에 대한 방법이 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일본 경제를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본 경제가 안 되기 위해서 하자 이런 산시적이죠, 이런 이제 취지인 거인데 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과 이제 분배 또는 성장과 복지 양쪽에서 둘 다 굉장한 이제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학자들이나 저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하기를 대략적으로 저희들의 컨센서스는 2020년대에는 네. 우리나라 경제가 2% 정도 성장을 할 거다. 네. 그리고 2030년대가 가면 1%대 성장으로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부인하는 학자들이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2%가 또는 1% 성장하는 경제다라고 하면 그 경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하지 않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 중에 일부만 조금 성장하는 것이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경제가 성장률 1%, 2% 경제인 것이고요. 그런 성장률 1%, 2%인 경제 하에서는 절대로 분배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 성장률 하에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소득 분배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안 되니까 빚내서 복지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걸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에는 해법은 뭘 거냐라고 생각하면 먼저 생각해보면 큰 틀의 해법은 성장을 다시 높여야 됩니다. 성장률 높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성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많은 것들의 가장 기본이 정부가 잘하면 경제가 잘 성장한다. 이딴 거 버려야 합니다. 정부가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돈 나눠주면 성장 잘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만약에 정부가 돈 꿔서 돈 나눠줘서 성장률이 잘 된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나라가 왜 성장 잘하고 어떤 나라가 성장을 왜 못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성장의 주체는 뭐냐 하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만든다든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기초 인프라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기업들을 다시 성장의 주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배 문제 또는 분배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당면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복지 문제인데 제가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한 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 우리 사회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수요는
공동체를 같이 배려하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복지 문제는 복지를 많이 하면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를 하되 매우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잘해야 한다는 복지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이렇게 복지를 계속하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복지를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대안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리스크는 같이 공유하는 뭐 이런 식의 큰 틀의 복지 원칙 같은 것이 지켜지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둘 다 복지는 돈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성장은 정부가 하는 것,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성장이 이제 복지다 이런 의미로 성장이 곧 복지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이제 과거와는 우리나라 경제는 달라진 게 네. 과거에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네. 성장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 일자리 경로를 통해서 네. 사람 소득이 늘어나는 경로가 있었고 네. 이것이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는 소득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소득 격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향후 경제 성장은 그런 식의 경제 성장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복지 지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예상된 1%, 2%의 경제 성장률로는 이걸 전혀 백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 뭐 이제 그 샌드위치에 껴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 보면 굉장히 무섭게 쫓아오고 어저께 언론 보도에는 삼성전자 사장을 데려갔다는 얘기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네. 언론에. 그럴 정도로 중국은 엄청난 자본과 이런 걸 부어가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 이제 성장도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꾸준한 성장을 지금 1%, 2%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 이제 제조업이 아닌 우리가 다른 성장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제조업으로 성공한 나라거든요. 네. 물론 이제 수출을 우선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제조해서 팔자. 근데 상당 부분이 이제 가공 무역을 형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운이 좋다 보니까 아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삼성전자 예를 든다면은 그 소니가 사실은 그 기술이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잖아요. 우리 어릴 때 소니 하나 뭐 가전제품 가지고 있고 집에 TV 그러면, 소니나 이런 게 있으면 뭐 그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로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날로그 시대 방식의 그렇죠. 이제 기술이거든요. 네네. 90년대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전자 제품점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소니 TV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판으로. 근데 그때 한국의 TV는 어디가 있냐면은 저 구석에 그 소니는 평면 TV를 내놨는데 한국은 배불뚝이 TV를 내놓고 그것도 먼지 쌓이고 그다음에 화면 한 끝에는 번짐 현상이 있는 이런 제품을 내놓고서 그러니까 이제 뭐 경쟁이 안 되는 구조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또 반도체 투자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삼성이 이제 운이 좋았다 그러고 대비도 좀 잘했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중후장대한 제조업으로서 쭉 성공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이 옆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전략을 우리 거를 카피한 거죠. 카피해갖고 똑같이 하니까 인건비 싼 데로 가지 우리는 그 사이 인건비가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거는 틀림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 구조 조정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는데 좀 어떤 명확한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형태의 어떤 방법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냥 뭐 IT 그냥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나는지 그렇죠. 말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실한 어떤 경제 정책, 성장 정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너무 빨리 드린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과거에 어디에서 대회에서 강연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샌드위치 경제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의 샌드위치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샌드위치였는데, 네. 그러니까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끼어 있다라는 네, 네, 의미에서 네, 네. 여기서 위에 빵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고 네. 밑에 빵은 이제 중국, 뭐 이런 개발도상국 네, 네, 네. 그 사이에 있었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샌드위치 경제라기보다는 그때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너트 크래커라고 해서 네. 이렇게 호두 같은 걸 이렇게 까는 이렇게 끼워 넣어서 네, 네, 까는 네, 그 네, 너트 네, 크래커라고 네,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샌드위치 경제보다는 네츠 크래커 경제가 됐다라고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이 빵 누르는 거는 빵이 눌러도 좀 아프긴 아프지만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츠 크래커는 양쪽에 누르면 완전히 그냥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위에 있고 이제 중국이 밑에 있었지만 네, 네. 지금 사실은 상당한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이 같이 우리나라를 눌러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때 소프트한 샌드위치에 끼어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하드한 너츠 크래커 이렇게 부수는 그 기계사에 끼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때보다 상황이 더 절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성장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 특출한 생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시도가 있는 것을 이제 크게 소득주도 성장하더니 말씀하시더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좀 뭐 손은 이제 못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는 평등 경제라고 이제 이름을 더 이상한 경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평등 경제가 도대체 어떤 경제인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결국 그 성장률에 보면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들을 굉장히 전면적으로 적폐로 몰고 무시를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린 뉴딜은 MB 정부가 추진했던 딜이 그린 뉴딜이고요.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뉴딜이 결국 그 지금 말하는 이름만 바꾼 이제 디지털 뉴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IT가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 그리고 그 IT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극단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산업을 새롭게 바꿔내는 그 작업이 이제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가령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령화 사회 되면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외에 가거나 이렇게 걸어 다니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여기 실내에 앉아서 전 세계 에베레스트 산부터 시작해갖고 남극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루브르 박물관까지 그걸 다 체험하는 방식의 여행 상품을 만든다. 그러면 디지털 여행 상품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하면 그런 걸로 발전을 한다라든지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일을 하면서 그때 정상회담에 배석한 예가 있었는데 그때 정상회담에 배석했을 때 이텔리 총리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께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텔리는 조선의 유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뭐 구태여 정시를 잘 못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달한 IT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서 이태리의 이 박물관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우리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또 뉴딜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BTS 이런 코리안 그 K-팝 그룹들이 디지털로 전 세계에 그 가상 공연을 해서 오늘 했어요. 75만 명이 유료로 해서 전 세계 75만 명이 봤습니다.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할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농업 부분 분명히 디지털라이즈에서 4차 산업혁명의 농업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을 주도하는 게 앞으로는 4차 산업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네, 그런 정리하면 취지도 있는 되겠죠? 거죠. 그 이제 조금 더 약간은 부연 설명 네, 차원에서 시간이 얼마 아, 없으니까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정리 좀.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창출이라는 데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산업화 시키는 데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조업이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네. 거기서 새롭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K-팝이지 요새는 K 방역까지 드라마, 나왔는데, 파이 방역까지 하여튼 이런 나왔죠. 이 소프트웨어 차원이 우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이 갑자기 레벨업이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산업은 디지털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인재를 배치하는 영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이제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 핵심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지금 인재 키우는 거에서는 모든 정부가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뭐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것도 4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죠. 공중파 아니면은 방송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요즘에 보면 이제 구조조정 말씀들 많이 하시고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또 우리 일반인들은 구조조정 우리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구조조정 소리하면 사람 자르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기 뭐 지금 방송 시간이 사실 두 분은 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막히지는 않으실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모두 뭐 하루 종일 하실 수도 없고 해서요. 오늘은 좀 첫 시간이지만 짤막하게 이 정도에서 그냥 인사드린다는 차원 정도에서 네네. 하고요. 저희 방송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월요일마다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조금 그날 오전 약속들은 좀 안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건 진짜 두 분한테 의견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건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면 제가 또 대신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또 주제를 안 드렸는데도 되게 뭐 원체 뭐 대한민국의 뭐 거장이시니까는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주제를 좀 미리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요즘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 싸움이 이제 본격화가 됐는데 네. 그 사이에서의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샌드위치냐, 아까 말한 너크레이크냐. 샌드위치냐, 될 것이냐? 요거를 다음 주에 한번 요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데 공부를 엄청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